비행기 안에서 깨르륵거리며 웃던 중국인 소녀들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수많은 소녀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대부분은 안 좋은 이야기인 듯 합니다. 하지만 공항에 들어선 순간 소녀들은 말 한마디 없이 경악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중국인 슈란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슈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최고라고 손꼽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간부급 중 하나거든요. 지금은 그만두시고 가족 전체가 캐나다로 이민을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살던 당시 어린 시절부터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중국은 자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인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관리할 정도라서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유독 말이죠. 일본은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했기도 했고 중국처럼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했죠. 한국보다는 확실히 일본이나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일본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중국 안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는 외국으로 가자는 의견이 더 강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일본으로 간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어느새인지 한국으로 확정이 나 있더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확정이 난 사항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었죠. 제 친구들 외에 대다수의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조차 한국으로 가자고 했다더군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한 친구들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 드라마를 봐서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니 이해가 안 갔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면들만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해 준 것일 텐데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후진국인데 굳이 후진국으로 가는 곳에 돈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웠기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죠. 제가 싫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게 수학여행을 가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이라서 그런지 친구들과 저는 꽤 흥분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창문가에 누가 앉을지를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거든요. 아쉽게도 저는 복도 쪽에 자리 잡았는데 승무원이 엄청 친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어도 수준급으로 하더군요.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중국인이 안쓰럽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많이 쓰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서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승무원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죠. 발음 자체가 좋아서 저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한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빠져나갈 때 짐칸에 두었던 제 가방을 꺼내려고 했는데 잘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뻗어 제 가방을 꺼내더군요. 순간 훔쳐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국어로 잠깐 뭐라고 하다가 그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훔치려고 해놓고 태어나다니. 화를 내자 승무원이 오더니 무슨 일인지 물었죠. 제 가방을 훔쳐가려 했다고 하자 승무원이 그 남자와 뭔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는 인상을 찌푸린 채 대답했고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가방을 꺼내준 것뿐이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지 못하고 인상을 찌푸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호의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담당 선생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되었다며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투덜대며 입국심사대로 가게 되었죠. 입국심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빠르더군요. 그때는 사실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이 되어서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한국 입국 심사 속도는 다른 나라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철저히 수색했는지 몰라요. 제가 모르고 중국에서 챙겨왔던 소세지도 버려야만 했거든요. 원래 다른 나라의 소세지 종류는 전부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것조차 반입이 안 된다고? 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정작 중국에서는 모르고 반입을 시켰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제대로 밟은 인천공항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친구들과 함께 감탄사를 내질렀거든요. 작을 거라고 생각했던 공항은 정말 넓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로봇이었어요. 귀여운 로봇이 수화물을 옮겨주고 있었는데 앞을 막아도 잘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그 와중에 아무도 그 짐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들 궁금증이 가득한 눈을 하고 바라보기만 했던 거죠. 그래도 저는 방심하지 않았어요. 공항만 멋있게 지어놓고 막상 밖에 나가면 허허벌판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을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던 다른 친구들도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친구들을 둘러보았을 때 표정이 멍해 보였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면 허허벌판일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친구들도 그럴 수 있겠다면서 표정을 고치더군요. 저는 중국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한 버스를 타고 나서야 바깥의 풍경이 들어오더군요. 수많은 차들이 수놓인 도로는 저를 당황시키기에는 충분했죠. 사실 한국의 자동차가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더군다나 외제차들도 눈에 띄더군요. 한국인들은 월급이 별로 없어서 그런 차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점심을 한 가게에서 먹게 되었는데요. 불고기라는 음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먹으면서 중국의 음식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라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음식들은 향신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한국에 오기 전부터 배탈이 났던 저는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떠들다가 몰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식당 화장실인데도 깨끗하더군요. 저는 민망해서 친구들이 연락을 해와도 무시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버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택시를 타고 다음 행선지에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낯선 곳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니 무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차량이 제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한국어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더군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서툰 중국어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디로 팔려가는 것은 아닐까 싶어 경계를 했는데요. 그녀는 친절하게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냥해 보였기에 타게 되었습니다. 왜 도와주냐는 말에 학생이 곤경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국 그 여성분의 도움으로 선생님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던 일이던지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혐오하고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한국 여행을 즐겁게 마치라는 말을 해주고는 떠났습니다. 정말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여성분의 미소까지 생각나거든요.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일은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 잠깐의 자유시간을 주셨었는데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 기념품을 사고 싶어서 가게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매장에서 중국어로 훔쳐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문장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일본어 심지어 한국어로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 오직 중국어로만 안내 문구가 되어 있었죠. 저는 중국인을 어떻게 보는 건가 싶어서 사장님에게 다가가 따지려고 했습니다. 중국어로 작성했으니 당연히 중국어를 알겠지 하는 느낌으로 따진 것이었죠. 그런데 당황했던 것은 그 사장님이 중국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들만 항상 훔쳐가서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그 사람이 중국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묻자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훔쳐가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당황스러움에 그래도 중국인 손님이 많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진상만 부렸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죠. 같은 중국인인데 나눠줄 수도 있지 않냐는 말에 자신은 그럼 장사하지 말란 거냐며 저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함께 있던 친구들은 어느새인가 제 옆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터덜터덜 가게를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은 가게를 나가는 저에게 자신도 중국인이지만 항상 중국이 옳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수학여행은 저의 생각을 부수는 계기가 되었어요. 솔직히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불렀던 저의 자만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 후 오히려 중국에 가서 한국을 후진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 간 적이 있냐고 물을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네요. 다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더 트인 눈으로 한국을 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에게 좋은 기억을 주신 한국인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저를 일깨워주는 좋은 기폭제가 되었거든요. 관광객으로 푹적이는 서울의 한거리.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올리비아 씨도 식사를 하기 위해 딸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올리비아 씨가 30년 전 자주 먹던 음식인 국밥으로 메뉴를 정했습니다. 딸과 함께 들어간 국밥집. 주문을 하려고 자리에 앉은 올리비아 씨는 문득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가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올리비아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제 나이도 벌써 50이 넘었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다들 다 큰딸이나 아들 데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 킴벌리를 혼자서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뭐 했냐고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미혼모거든요. 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0여 년 전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저는 25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기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파견을 나가게 됐었는데 제가 갔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때 제가 취재했던 것은 한국의 경제 상황, 사회 분위기 등이었습니다. 당시 거품이 꺼져가던 일본과 비교해서 특집 기사를 내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먼저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기로 몇 달씩 머무르는 일정이었죠. 일본에서 2달 정도 지내고 바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2달을 잡았어요.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모 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해서요. 사정상 정확한 기관명은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기관 사무실로 가는 길에도 저는 열심히 서울의 길거리를 렌즈 안에 담았습니다. 당시 최고로 비싼 카메라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치안이 월드클래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몰래 데려가 버리는 어른들도 있었고 길가에 소매치기도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았어요. 그리고 그 소매치기에 제가 당했죠.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이나 하던 카메라를 빼앗은 남자는 전속력으로 달려 도망치더군요. 저는 순간 얼이 빠져서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금같은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는 대로 달려서 그의 뒤를 쫓았지만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죠. 어차피 못 찾겠다 싶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일단 가기로 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정해둔 약속 시간이 있는데 너무 늦어서도 안 되잖아요.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턱 붙잡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뜀박질이라도 했는지 숨을 헐떡거리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떼기 전에 살펴보니까 손에 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소매치기였나 보다 싶어서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아 들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갈 길을 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만 가지 감정을 가라앉혔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시작했죠.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어가 가능해서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길에서 제가 뺨을 때렸던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에서 일하는 남자가 소매치기일 리는 없을 텐데.
그 생각이 피어오름과 동시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게 뺨을 맞은 남자는 소매치기가 아니라 제 카메라를 찾아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죠. 회의 후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마시려고 사뒀던 캔커피를 그에게 주었죠. 아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소매치기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까는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카메라를 찾아주고 저한테 뺨까지 맞은 데에 대한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순박하게 웃더군요. 그때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날들을 보냈는데 기관에도 자주 들르느라 그 남자를 자주 마주쳤어요. 그의 이름은 승수였습니다. 굳이 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날에도 가고 그랬던 건 승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점점 더 그가 좋아졌습니다. 결국 저희 둘은 사랑에 빠졌고 깊은 사이로 거듭날 기미를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참 야속하도록 빨라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라 국제 연애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승수를 사랑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으로 가지만 승수와 함께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일을 정리한 다음 한국으로 오겠다는 약속도 했죠. 미국으로 돌아갈 날을 2주 못되게 남겨두었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승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몸이 아파서 결근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승수를 만날 수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제가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승수가 첫사랑이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느꼈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복귀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승수가 실종 신고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비행기에 탄 내내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도착하고 며칠 지나서는 덤덤하게 사람들을 대했죠. 일하다가 울지 않으려면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잊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기억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현듯 구역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면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역시나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저의 딸인 킴벌리죠. 킴벌리에게는 저의 성을 붙여주고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임신으로 힘들 때 돌봐주는 승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죠. 제 배에 있던 킴벌리와 함께였으니까요. 제가 처음이자 끝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와 함께 승수의 피를 이어받은 킴벌리는 정말 예쁘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아주 튼튼했죠. 아이를 보면 행복하면서도 씁쓸하고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양가 감정이 심해서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몰래 울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울지 않게 되더군요. 승수 생각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힘들게 아이를 충분히 키워놓고서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딸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워커홀릭처럼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그 결과 저는 직장에서 빠른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킴벌리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앞만 보고 달렸더니 벌써 킴벌리가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어른이 된 딸을 보고 주변에서는 엄마를 빼다 박았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승수가 보였어요. 승수를 닮은 킴벌리 덕분에 못 본 지 30년이나 된 그의 얼굴을 잊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킴벌리가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한국 놀러 가요.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갑자기 한국에 가자니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친구들 사이에 케이팝이 엄청나게 유행 중인데 자기도 푹 빠져버렸다면서 꼭 가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라고 했지만 꼭 저랑 같이 가고 싶다면서 며칠을 조르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킴벌리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은 참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감상에 젖을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딸이 여기 가고 저기 가자고 팔을 끌어당겼거든요. 그래서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가고 싶은 곳 다 가게 하면서 저는 그냥 따라다녔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마냥 좋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길을 가다가 딸이 배고프다고 얼른 밥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던 국밥집으로 갔어요. 국밥 참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네요. 30년 전 승수와 국밥을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으로 가면서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한인타운에 간 적도 없어서 국밥집으로 들어가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승수를 닮은 중년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저히 시선을 떼기 힘들어서 계속 보고 있었더니 남자도 저를 발견했죠.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놀란 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인 것을 알았어요. 더 경악한 것은 저였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요. 저와 승수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그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도대체 그때 왜 사라졌던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시에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던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다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낳았었대요. 아내를 딱히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고 조건맞아했던 결혼이라 아이를 다 키워낸 뒤 이혼해서 혼자라고 합니다. 그 역시도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잊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일 테죠. 승수는 시일 내로 미국에 여행을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다시 제대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홍등가 뒷골목. 여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앙카. 그저 좀 더 나은 삶을 원해 네덜란드까지 건너온 그녀의 인생은 꼬여버렸고 모든 걸 자포자기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명의 한국 남자가 접근해 오는데요. 늘 그렇듯 그도 별 다를 바 없이 자신의 몸을 탐하는 남자일 거라 여겼던 비앙카. 망설임 없이 그의 침대로 뛰어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무언가 다릅니다. 비앙카는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요.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살고 있는 비앙카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원래 비앙카가 아니지만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신상을 보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지만 남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준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지만 어릴 땐 저 같은 여자가 감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홍등가에서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주던 여자였으니까요. 저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이후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10대 소녀나 20대의 젊은 여자들은 적은 돈만 받고 잠자리를 해주거나 때로는 잘곡과 저녁 식사만 제공해주면 몸을 내어줄 정도였죠. 루마니아도 경제가 파탄한 동유럽 국가들 중 하나였고 그런 시기에 태어난 저 같은 여자아이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나친 과로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저와 외할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침이 되고 나서야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왔고 늘 항상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애정결핍에 시달렸습니다. 15살 때 만난 제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구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배나 많았지만 배고파하는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부모나 할머니보다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고 남자는 저에게 네덜란드로 떠나자고 이야기했어요. 루마니아보다 훨씬 살기 좋을 뿐 아니라 임금도 훨씬 높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드리면 어머니도 더 이상 밤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를 유혹했죠. 철이 없던 저는 가족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이 남자에게 제 모든 것을 맡기고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남자친구와 네덜란드에 미리 국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으고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국경을 넘는 순간 제 남자친구는 돌변했습니다. 저의 신분증과 여권을 뺏은 남자친구는 이제부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 한다면서 절대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저를 끌고 간 곳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훌쩍이거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몇몇 여자들의 얼굴엔 멍이 든 흔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남친과 다른 남자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모르는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줘야 했고 결국 그렇게 제 인생은 밑바닥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네덜란드는 몸을 파는 것이 합법으로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죠.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여자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강제로 끌려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제로 끌려온 여자들은 나이가 어렸어요. 아무리 몸을 파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라도 해도 미성년자를 허용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같이 어리고 남자 경험이 적은 여자들을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있었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주들은 위험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순진한 여자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말이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외국으로 떠나자는 말로 유혹해서 데려와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턱턱 막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밤거리. 저는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손님을 거부하며 뛰쳐나갔고 호주에게 머리채를 잡혀 맞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갑자기 주먹질이 멈춘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을 한참 웅크리고 있던 저는 의아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먹질이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저의 앞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포주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당장 비켜서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저의 손을 잡더니 뛰라고 소리쳤어요. 얼떨결에 남자의 손을 잡고 뛰게 된 저는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남자는 힐끗 뒤를 돌아보더니 손을 쳐서 한껏 쌓아진 상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상자 더미 때문에 포주가 쓰러진 틈을 타 저희는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자는 이제 멈춰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의 난생 처음으로 보는 밝고 건전한 분위기의 거리. 그 한가운데 있는 남자의 얼굴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양인 남자더군요. 남자는 저에게 뭐라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네덜란드어는 손님들로부터 배운 짧은 문장 정도만 알아듣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영어로 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에서 왔다고 했고 서툰 문장으로 영어도 별로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를 병원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들은 저는 기겁하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이면 분명 신분을 확인할 텐데 만약 불법 체류 중인 걸 들킨다면 저는 당장 본국으로 추방될 터였습니다. 비참한 꼴로 추방되어 돌아온 저를 보면 부모님과 할머니가 뭐라고 할지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분명 제가 몸을 판 사실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남자한테 절대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다행히 저의 의견을 받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소매점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구매한 뒤 저를 호텔로 데려가 정성껏 처치해줬습니다. 그 호텔은 남자가 묵고 있는 곳 같았습니다. 처치를 끝낸 후 남자가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침대를 바라보는군요. 저는 남자의 표정을 보고 이 남자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역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구해준 게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구해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침대로 갑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제가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하자 기겁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영어로 천천히 자긴 여기 안 있을 거고 아침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잘 자라는 인사를 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남자가 저에게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고 걱정 없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호텔방에서 자는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이라도 남자가 방문을 열고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방 안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눈을 뜨자 남자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시킨 건지 남자가 저에게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눈을 비비고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자 남자는 24시 카페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남자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시켜준 식사 서비스를 먹으며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간혹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자 남자는 노트북을 가져와 웹사이트 번역기를 이용해 영어를 루마니아어로 번역해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에게 궁금한 점을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정호라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네덜란드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었고 몇 년간 유학생활도 했었다고 합니다. 고민거리 때문에 생각에 잠겨 정처 없이 걷다가 실수로 홍등가로 들어와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가 아니라 저를 구할 운명이라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는
제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점점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그도 몸을 파는 내가 안 좋게 보이는 걸까요? 이 남자가 저를 경멸해 호텔에서 내쫓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는 저를 경멸하기보단 저를 데려온 전남친이자 포주를 더 욕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 쉼터에 데려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혹은 범죄자로부터 저같이 몹쓸 짓을 당한 여자들이 쉬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주어 가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 여성들 또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추방될 걱정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한 번만 믿어줘. 선량하고 믿음직한 그의 눈빛은 신뢰가 갔어요. 저는 남자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의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서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중년의 푸근한 표정의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저는 제가 어떻게 네덜란드에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저를 착취한 남자들의 인상착의와 이름 등을 말했습니다. 그 뒤 한 달 뒤 호주 일당이 체포되면서 재판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 인신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의 여성 쉼터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저를 괴롭혔던 남자들이 이렇게 쉽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허탈함을 느꼈고 또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성산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동유럽에서는 어린 10대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한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협조한 경우 임시 허가증을 얻을 수 있었고 저같이 범죄 조직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운이 좋으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얻는 것은 단번에 될 수 없고 몇 년 이상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정호라는 남자를 그 뒤에도 몇 번 만났지만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정호는 앞으로 저의 새 인생을 위해서는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 말은 지금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발설한 사람도 아니었고 제 남편처럼 제 과거를 감싸 안아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직업교육을 받고 취직한 곳에서 만난 남자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외롭게 살던 남자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표했을 때 저는 제 과거를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안아주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안아주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정호를 보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꿔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